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하락은 멈췄고 횡보 혹은 정체. 네. 근데 이제 지금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뭐 부진하긴 합니다만 기업 실적도 좀 올라오고 있고 코인 가격도 오르고 물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건축비도 오르고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나? 예. 하여튼 다 오르는데 집값이라고 안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수준 절대 수준 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이 뭐 2% 3%였을 때 지금 뭐 3% 수준이지만 집값이 매년 5%씩 올랐으면 문제 없죠. 근데 최근 3년간 거의 집값이 60% 70% 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이 오른다는 거가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거라기보다도 사실 떨어질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과 하나에 5만 원 그러면 안 사 먹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산 시장을. 그 말인즉슨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하려는 물량을 굳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살 필요는 없다.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제가 부동산에서 수요는 유효 수요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네네.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살 수 있는가. 근데 지금 그걸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 살 수 있는가? 근데 사고 싶은가? 어.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라고 꼭 고개를 이제 끄덕거릴 수 있는 게 사실은 강남 3구, 강남 집인데 물론 이제 어나더 레벨이고 어나더 월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최근에도 강남 3구랑 특히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는 이제 강북 3구랑 가격이 굉장히 이제 차별화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옛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많이 봤던 뉴스 같기도 하거든요. 똑같아요. 예. 갑자기 있던 현상은 아니고 항상 시장에 이렇게 변곡점에 있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야가 양극화. 그리고 양극화 더 심해진다고 초양극화. 그래서 이게 잘 안 먹힌 다음에 초초양극화. 이 얘기 자꾸 쓰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없던 현상은 아니고 계속 이런 현상은 벌어졌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일까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뭐 주간 변동폭 몇 주간 연속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데 가격 격차를 보면 예전에 뭐 한 5억 차이 나던 게 10억 차이 나고 15억 차이 나고 20억 차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일까요? 그런데 오를 때 보면요. 그 격차가 줄어요. 오를 때 네, 다시 시장이 오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그렇게 절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오를 때는. 그래서 상승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절대액만 보면 막 강남의 아파트들이 워낙 규모가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10%가 올라도 예를 들어서 강남은 2억이 오르는 거고 강북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 5억, 6억일 때는 6천만 원, 5천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의 그런 차이지 예를 들어서 퍼센트지로 하면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절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건 뭐 당연하게 수학적인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락장에서는 강남집이 방어되고 상승장에서는 강북집이 레버리지가 되는. 그렇죠. 아, 정확하게. 이런 네. 걸 근데 어떻게 써먹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누구나 다 강남에 살고 싶고 강남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자금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좀 넓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크게 격차가 안 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빚을 내서 강남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라. 강남은 돈 벌어서 가시라. 아, 무리해서 주택담보대출 막 10억 끌어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빠지는 강남 아파트를 사서 돈 벌 확률이 전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뉴스 그런 거 있죠. 어떤 유튜버가 뭐 현찰로 집을 샀다. 아니면 뭐 어떤 연예인이 저 한남에 있는 무슨 집을 팔았는데 20대 누가 현찰로 샀다더라 막 이런.
근데 그 사람이 그걸로 돈 벌려고 샀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산 거다. 그렇죠. 다 그렇고 싶죠. 근데 마음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쉽게 말해서 돈 벌려면 그 아파트들을 통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돈 벌어서 산 사람들이요. 그 아파트를 사서 돈 번 사람은 몇 안 되고. 그건 원래 또 있던 사람들이었을 네. 거고. 네. 그래요. 근데 약간 또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또 많이 갖고 계셨을 때 이걸 또 정리를 해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가려는 약간 이런 식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 벌어서 가는 거예요. 지방 아파트로 벌어서. 네. 아니면 외곽이나 아니면 오를 때 사서 네. 그리고 계속 뭐랄까 팔고 그 이동하는 거잖아요. 뭐 갈아타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거기서 가면 돈 벌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면은.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다른 뭐 집들을 좀 처분을 해서 똘똘한 한 채로 좀 갈아타기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상황.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미 떨어져 있고 더. 여기 내가 팔 아파트는 떨어져 있고 예. 여긴 안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걸 팔고 여기로 간다? 더 어려워진 거죠.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들 누구나 전략은 그 반대였지만 어. 저기 지방 거를 이제 거기서 올라오면은 이제 서울로 가고 강남으로 가야지 네. 계획은 했었지만 네. 지금은 그 반대인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이게 더 많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갈아타기는 집값이 오를 때가 가장 좋아요. 네. 근데 또 항상 원하는 집은 그 집값에서 기다려 주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너 한 3억 모았니? 난 저거 5억 10억으로 간다. 그래서 부동산이 진짜 어렵긴 해요. 예.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시작하기가 좋아요. 무주택자들이 시작하기가 좋다. 네. 부동산 투자를. 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뭐 세금 측면에서 조금 더 지역도 자유롭고. 그렇고 자유롭잖아요. 음.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투자로 보는 순간 음.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가 번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가까이 무주택으로 있다가 한 방에 그냥 청약 그렇거나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내 집 마련 그냥 했을 경우. 정말 안 좋은 시장에서. 네, 제 책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2012년 13년도에 막 집값이 빠졌어요. 집값이 빠진데 그때 전세 살고 있었어. 어떤 분이. 네. 근데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세 가격 계속 오르고 하니까 지금하고 이제 유사한 상황이고 앞으로 올 상황이기도 한데 전세 가격 오르니까 뭐 좀 그런데 집값은 빠지니까 집주인이 그냥 여기 세대 사시라고. 싸게 사. 그러니까 무주택자잖아요. 네네네. 무주택자도 그냥 전세에서 샀어요. 빠지는 집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오히려 시장이 안 좋고 이럴 때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쉽다. 그리고 주변을 보세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무주택에서 그 출발을 기원합니다. 출발을 거기서 해요. 어떻게 저도 좀 무주택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또 이제 쉽지 않죠. 딸린 식구가 많아가지고. 또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가 투자로 시작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부동산에서. 아하. 네.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요라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실수요가 먼저일까요? 투자가 먼저일까요? 접근을 하는 관점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구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구분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시든 투자 목적으로 하시든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투자로 보면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면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를 보게 돼요. 무주택자들이 산대, 뭐 또 투자자들이 산대, 또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대. 왜냐하면 나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요만 보여. 왜냐면 그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네네. 근데 투자로 보면 수요자들이 가격을 안 움직인다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파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지금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지? 왜 다주택자들은 왜 집 팔려고 하지? 집값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도 투자 관점으로 보면 시장의 변화가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해서 투자 관점으로 먼저 보고 모든 투자 관점으로 보셔라. 예. 내 집 마련하실 때도. 약간 이게 최근에 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아마 더 고민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걸 투자 시장에서 보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오면 언젠가 집값을 밀어올린다는데 그게 또 언제쯤이 될 거냐도 또 포인트고요. 요즘 뭐 전세 대란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 지수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집 대표 지수잖아요. 네. 52주 올랐거든요. 연속이요? 예. 네.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엔 69주가 빠졌어요. 이 얘기는 안 하죠. 원래 그렇게 전세 가격이 막 아니 급등한 거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도입되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4년 차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막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 단어를 네네네. 유념해서 쓰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2020년도 7월과 8월에 임대차법이 도입되거든요. 예. 그러면 모든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이때 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 마치 이런 걸로 얘기해. 그래서 2024년 7월이 되면 난리 났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이제 순차적으로. 이미 순차적으로. 이미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20년 네. 6월에 예. 죄송합니다. 2020년 7월에 네. 8월에 이게 도입돼서 네. 그 전에 살고 계시던 분은 네. 그러면 이 청구권을 써서 언제가 만기였어요? 그럼? 24년 8월이요? 아니 2020년 8월에 네. 2년마다 청구권을 쓴 사람 네네. 이미 왜냐면 기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사람. 예. 그럼 뭐 2년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 8월이잖아요. 네. 네. 이때 벌써 끝난 거예요. 이런 게 순차적으로 계속 있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쾅 터지는 게 아니다. 아니라고요. 이미 4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4년이 왜 지났냐면 이게 도입되기 전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은 한 번밖에 못 쓴다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한 번에 폭탄처럼 쾅은 아니지만 네. 점점 나오기는 할 거고 네. 그러면 이 전세 가격들도 하락세로 돌아설 요인보다는 상승세가 유지될 요인이 더 큰 거는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거를 4년으로 특정하지 말고 네. 계약갱신 청구권 1회권으로 볼게요. 1회권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거주하고 있으면 자, 그 티켓이 한 장 있어요. 네네네. 그럼 지금 얘기는 그 한 장 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네. 한 장 다 쓴 사람이 네. 이미 썼던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제 집주인들이 쉽게 말해서 전세를 올린다는 가정이잖아요. 네. 맥시멈 4년. 그렇죠? 아니 4년을 지우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해가 돼요. 티켓 한 장이라고 볼게요. 예. 한 장이라고 볼게요. 근데 티켓 한 장 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 있었다고. 그렇죠. 네. 있죠? 네. 4년이 아니어도. 왜냐하면 2020년 7월 전에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은 한 장을 이미 썼어요. 그게 시장에 계속 있어 왔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와도 임대인들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69주째 떨어진 적이 있었다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갱신권이 그 시기가 와도 전세 가격은 하락한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누적으로 69개월이 그러했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났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거냐? 아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2020년 7월 8월에 이게 도입되면서 그때 당시 뉴스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땡겨서 마냥. 4년 동안 못 올린다니까 그때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욕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오르고 이 두 시점.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이때보다 전세 가격이 높냐? 아닙니다. 유사하거나 이때보다 낮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된 것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2024년 7월부터 큰일 났.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은 되게 겁나요. 음.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